양지수 모두 상승입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 쪽에 올라가는 종목 개수 비율이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올라가는 쪽을 보면 굉장히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약, 바이오, 한마디로 코로나나 원숭이 두창 관련한 이슈가 있는 이쪽에서 이 개별 종목들의 시세가 좀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뉴욕장에서도 최근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좀 견고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우리도 뭐 어찌됐건 이러한 여러 이슈가 맞물렸고 성장과 또 저평가에 대한 기대가 같이 있는 쪽이 이쪽이다 보니 강세 움직임 보이네요. 그 밖에도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부 강하게 올라 나옵니다. 자, 이러한 여러 이슈들 속에서 좀 눈여겨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종목들 무엇인지 종목 이야기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죠. 김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자동차 쪽이 지난 금요일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은 완성차에 조금 더 집중이 됐다면 오늘은 또 부품 쪽에 무게가 더 실립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게 만도인데요. 지금 6%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만도 3분기 실적 괜찮을 거야. 이런 기대가 나왔습니다. 괜찮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동차 수급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됐던 게 자동차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8인치 팹이 그동안 가동률 100%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 여유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어느 쪽으로 힘을 몰았냐면 어차피 자동차 쪽에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면서 잘 팔린 뭐 TV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8인치 팹에 총력을 모아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은 점점 탄력도 줄고 있고 재고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주력했던 것을 이제 줄이고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반도체 쪽으로 공급을 좀 늘리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8인치 팹의 전반적인 가동률도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쪽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자동차 쪽에 반도체 수급을 늘려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안정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3분기에 그동안 부족했던 뭐 재고를 채우는 과정,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어차피 다 싸 보이는 국면이니까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모멘텀 측면에서 일단 자동차가 2분기 실적도 완성차 기준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도처럼 여러 군데 이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환율력과 더불어서 자동차 시장이 일단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주가의 업사이드는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 최근 시장의 흐름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부품주가 좀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가 그래도 중심축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것은 하반기 자동차에 거는 기대가 일정 부분은 있다. 다만 이것은 회복이지 자동차가 시세를 끌고 나가면서 뭐 지수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기대치는 조금 조절해야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긍정의 시각을 조금은 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도에 대한 답변 주셨고요. 시젠도 좀 볼게요. 6거래일 동안 30%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내내 빠지다가 지금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히트주가 좀 부각되고 있는데 시젠은 대응이 좀 어려워요. 네, 일단 이들 종목에 있어서 일단 뭐 코로나 새 변이가 여름에 크게 확대될 수 있을지를 뭐 잘 지켜봐야 되겠죠. 이거 뭐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두 다시 코로나 발생 변수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그동안 조정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단기 랠리는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죠. 이게 정말 치명률이 높지 않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주변에 살펴보시면 예전에 코로나 검사를 해줬던 곳이 문을 닫고 안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한 절차가 조금 복잡해졌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힘들어졌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 있던 게 줄어들면서 뭐 지역별로 한두 개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를 원활하게 받는 것 자체가 예전 대비해서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럽이나 미주처럼 지금 완전히 리오프닝을 해버린 상황에서는 이게 정말 치명률이 높다면 내가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검사를 받겠지만 만약에 치명률이 낮은 상황, 기존의 뭐 감기 정도, 독감 정도 수준의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다시 가서 굳이 내가 코로나를 걸렸다는 것을 검증받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도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과연 시젠을 포함한 이런 진단키트 쪽에 매출이 올라갈 수 있을까, 수출량이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시세는 여전히 뭐 충분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게 좀 늘다가 다시 줄었다라는 소식에 급락할 수도 있는 양상이니까 결국은 뭐 트레이딩 정도에서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름에 정말로 크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예전처럼 강한 베팅을 하시는 것은 저는 여전히 말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 뭐 기존의 뷰와 동일합니다. 재차 확인해 주셨으니까요. 한 번 더 점검하시고요. 자, 잔금 해제 종목들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열어보겠습니다. 풍산입니다. 오랜만에 이 종목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캐나다 효자의 등장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별로 흐름이 좋지 않았었습니다만 6월경부터 해서 더 이제 크게 빠졌습니다. 이제 원자재 상승 사이클이 좀 종료될 거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뭐 비철금속 관련한 업체들이 좀 부담을 느낀 건데요. 주가 정체의 본질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뭐 장기 차트를 한번 볼까요?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레벨 다운을 할 수도 있고 뭐 레벨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변화가 네.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풍산의 장기 지금 추이를 보시면 이게 뭐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기간이 굉장히 좀 짧게 나왔는데 한 뭐 10년 단위 혹은 뭐 15년 단위의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답답한 구간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종목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뭐 신동, 전기동 라인에 한 70% 정도의 매출을 계속 내는 회사고 방산 쪽에 뭐 20-30% 정도의 매출을 계속 내는 회사로서 변화 없이 계속 쭉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좋아지면 수익이 좀 올라가고 수익성 나빠지면 수익이 떨어지는 정도.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도 없고 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2015년인가요? 그 이후로는 IR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안정적이고 배당도 주고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우리 회사가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계속 뭐 2차 전지 쪽 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와 관련된 뭐 가시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약간 이익 좋아지면 좀 오르는 듯 했다가 다시 또 이익이 떨어지는 구간 혹은 뭐 전기동 가격이 변하는 구간에서는 재차 힘없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풍산홀딩스와 풍산이 갈라진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의미 있는 반전을 좀처럼 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종목의 본질적인 주가의 정체의 원인은 회사가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에 대한 시장의 냉혹한 평가가 이어지면서 단지 수익성,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모멘텀,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따라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주가가 움직이는 아주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가 정체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말씀 주셔서 지금 차트를 열어봤는데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3, 4만 원, 3, 4만 원 이렇게 조금 갇혀있는 답답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 중반경에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듯 했다가 그 뒤로 또 계속 내려와 있는 지금인데요. 오늘장은 한 3% 정도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체된 주가에 뭔가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다음 포인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역대급 실적 반등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반등을 주느냐 이게 또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전기동 부분, 뭐 파이프라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 자체, 그러니까 신동 부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움직임도 지금 뭐 그렇게 크게 확장될 요인이 별로 없지만 방산 쪽은 더 답답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계속 이 납품하는 그 군대 쪽에 납품하는 그런 양상, 또 소전이라고 하는 이 동전은 거의 안 쓰는 양상이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실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방산 매출이 내수 수출 전부 뭐 제한적인 양상, 한 번씩 튀어오르긴 하지만 굉장히 일시적인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오늘 이제 반등의 이유로서 잡혔던 캐나다의 탄환을 수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답답했던 방산 부분 30%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뭔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산 부분 쪽에서 이런 수출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약간의 소모전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캐나다를 포함한 미국 같은 국가들이 계속 지원해주고 싶은데
자신들도 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에게 계속 물량을 찾을 수밖에 없는 양상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을 캐나다에 주고 풍산이 다시 그 대금을 받아서 자체 생산을 해서 국내 물량을 채우는 그런 형태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답답했던 주가를 벗어날 수 있는 요인은 전기동 가격이 다시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수출을 통해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오늘 그래서 이 이슈는 저는 나쁘지 않은 이슈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의 가장 답답한 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변화가 없다는 건 네. 아니겠습니까? 매출도 큰 변화가 없고 이익 정도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정도인데, 어쨌든 전기동 가격도 최근에 좀 많이 내려오면서 주가 자체도 내려왔지만 중국 쪽에서 다시 공장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전기동 가격도 일정 부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부분에서의 수출 물량이 더해질 경우에는 이 답답했던 주가에 뭔가 반전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역대급 실적이 그 정유사와 마찬가지로 재고에 대한 이익 때문에 나타난 그냥 장부상의 이익, 그래서 그게 평가절하될 수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동 가격이 안정을 찾고 수출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매출이 조금이라도 증가한다든지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에 견조한 이익, 2분기에 견조한 이익이 모두 재고자산 평가차익에 따른 현금 유입이 없는 이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수출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의미는 어떤 그런 이 장부상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조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캐나다에 포탄을 10만 발 보낸다라는 이야기가 5월 30일경에도 뉴스가 있었어요. 그때도 하루짜리였거든요. 한 1, 2% 오르고 그 뒤로 또 주가는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또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 종목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주목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어떤 위치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는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자, 이 종목 지금 P는 상대적으로 의미 없다고 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이익 증가, 1분기 이익 증가나 2분기의 이익 증가가 전부 재고 차익에 따른 그런 현금 유입 없는 이익의 증가였다라고 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역사적 밴드에 바닥을 기고 있고, 그다음에 PB 측면에서도 우리가 과거 이 코로나가 왔던 시기에 최대 저평가를 고려하면 지금 가격이 그 역대급 저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대급 저점에서 무언가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최소한 여기서 더 밀리지는 않겠다라는 판단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여기서 만약에 전기동 가격까지 도와주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정도 주가에서 이 회사가 매년 했던 배당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반기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그동안 우리가 보지 않았던 배당 중 뭐가 있지? 이런 차원에서의 수급 유입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저는 방어주 개념으로서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을 수 있고, 다만 이 종목이 거래도 별로 없고 전체적인 그 움직임 자체가 작은 종목인 만큼 포트폴리오에서 다량 편입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배당 관련주로서, 그다음에 시장에 어떤 모멘텀이 변해가는 과정의 한 종목으로서는 충분히 바라볼 만한 여지가 있는 위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공격적으로 잡기보다는 한 3만 원 정도까지 설정하신 상태에서 일단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4만 원대 중반에 이 목표가를 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꽤나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눈높이를 많이 낮추되 지금 자리는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 내려주셨고요. 풍산 한 3만 원 정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전자예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궁금해요. 너무 못 가니까. 근데 LG전자 측에서 이제 가전만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탈가전 선언의 뉘앙스 발언을 좀 했고요. 전장 부분에서는 또 몇 분기 만에, 수십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갈 수 있을지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 최근 들어서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 가격도 좀 낮춰잡고 실적에 대해서 또 하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TV 쪽
가장 이제 수익이 많이 났고 그래도 수혜를 많이 받았던 쪽이 소위 프리미엄 TV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TV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 예측보다는 꽤 많이 낮춰 잡은 그런 양상인 것이죠. 네. 그래서 뭐 금리도 올라가고 소비도 좀 줄어들 것 같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익에 대한 하향, 그다음에 가전 쪽에 있어서의 매출에 대한 하향을 잡고 있는 양상인데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덜 파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재고가 쌓일 수 있는데 재고는 이미 쌓여 있고 이렇게 판매가 줄어드는데 생산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재고는 더 쌓일 건데 그 재고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가 3, 4분기에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재고를 만약에 쉽게 처분하지 못하고 만약에 꽤 할인 판매를 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가전 쪽의 수익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증권사에서 예측하고 있는 이 수요의 하락분은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건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는 질문을 바꿔야 된다. TV나 가전의 수요가 얼마나 떨어질지 맞출 수 없는 부분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쌓여있는 재고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처분할 수 있느냐. 즉 가격을 조금만 할인해서 팔면 다 수요가 흡수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인 거냐. 아니면 지금은 작년 재작년에 워낙 가전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에 만약에 쌓여있는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 연말에 할인 판매를 하더라도 판매가 잘 안 될 거냐.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5개월 전에도 LG전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좋은 얘기를 드리지 않았겠지만 지금도 저는 여전히 LG전자는 굉장히 싸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담아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여러 어려움을 좀 타개시켜 줄 것이다라는 기대 요소를 찾아본다면 그래도 또 전장이 될 것 같아요. 26분기 만에 흑자 전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부에서 아직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적어서 이게 어느 정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도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되는데 흑자 전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도대체 매출 사이즈가 언제 증가할 거냐가 이제 여기 핵심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뭐 테슬라는 이미 뭐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나갈 거고 현대차 나름 잘 선전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들 업체죠. 폭스바겐, GM, 포드, 스텔란티스를 포함한 소위 이 업체들이 언제쯤 전기차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 전장 시장을 소위 대박 시장으로 만들어주느냐가 관건인데 뭐 주가가 모든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신저점으로 떨어지고 있는 GM, 포드, 폭스바겐은 최근 그나마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주가를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게 잘 될까에 대한 고민.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정말로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전기차 모델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특히 이제 LG는 GM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GM 쪽이 수많은 모델을 쏟아내면서 이 전장화에 관련된 매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수준이 오면 그때는 여기가 적자더라도 오히려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 있겠죠. 드디어 성장한다라는 어떤 믿음이 생기면. 그런데 아직까지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6분기 만의 흑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추후의 성장이 언제 나타날 거냐가 관건인데 이거 하반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모델 하나도 비교적 높은 가격이고 보조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판매량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측면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소재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쌓여있는 그런 이슈들을 생각해 보면 LG가 전장화 쪽에서 잘하고 있고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Q의 증가가 빠르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적용해 보면 저는 LG전자의 전반적인 실적의 개선, 그다음에 모멘텀의 개선은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에라이 언제 오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작년 초만 해도 19만 원대였어요. 근데 앞에 1이 지금 날아가고 9만 원대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연하게 와 이거다 하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건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김 의원님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 혹은 어떤 전략을 주시는 걸까요? 네, 그러면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가격 매력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P는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가전 쪽의 변수가 워낙 많은 상황, 특히 뭐 할인 판매와 관련된 그런 변수가 많은 상황이니까 정확한 이익 추정은 제가 보기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면 PB 측면에서 봤을 때 절대 저가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저 2020년 1월 달은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밸류는 PB 관점에서는 또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망가는 것은 LG전자가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네.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매매 관점에서는 여기서 도망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신규 매수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가격에서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버텨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러면 단기적인 목표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잡아야 되느냐? 저는 뭐 단기 반등의 어떤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꽤 이제 그 손실이 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그 매물을 소화해야 되고,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생각보다 굉장히 버든을 받을 수 있어서 일단은 한 10만 원 초반대에 있는 기술적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그 여부는 제가 보기엔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만 원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는 이 기술적인 저항대를 강력하게 수급의 힘으로 돌파할 때 아마 추가 매수, 신규 매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일단은 가격 라인 좀 보수적으로 주셨어요. 그만큼 살펴야 될 내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LG전자 기억하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김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